1940년 봄, 프랑스군 지휘부는 지도 한쪽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확신했습니다. 이 울창한 숲과 험한 계곡지대로는 대규모 전차부대가 지나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가장 얇은 방어선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바로 그 지나갈 수 없다던 숲에서 수천 대의 독일 전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담한 작전의 원래 계획은 정반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다른 곳을 노렸다가 우연한 사고 때문에 통째로 뒤바뀐 계획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반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육군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도, 전차 숫자도 독일에 크게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전차는 성능 면에서 독일 전차를 앞선다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군대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6주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나가서 아무도 대비하지 않은 곳을 찌른 대담한 작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배경부터 결말까지 인물들의 선택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14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그 전쟁에서 프랑스는 국토 북부가 그대로 전장이 되어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참호를 파고 들어앉아 서로를 향해 몇 년간 조금도 전선을 움직이지 못한 채 소모전을 벌이던 기억은 프랑스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다시는 이런 전쟁을 국토 안에서 치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독일과 맞닿은 국경을 따라 마지노선이라는 거대한 요새선을 건설했습니다. 콘크리트 벙커와 지하시설, 포대가 촘촘히 이어진 이 방어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로 꼽혔고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절대 뚫리지 않는 안전판이라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에는 치명적인 빈틈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국경의 남쪽 절반만 촘촘히 막아뒀을 뿐 북쪽의 벨기에 국경 쪽은 상대적으로 허술했습니다. 벨기에가 중립국이었기에 그 국경까지 요새를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예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신 프랑스는 만약 독일이 벨기에를 통해 쳐들어온다면 그때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이 신속히 벨기에 영토 안으로 진군해서 막아내면 된다는 계산을 세워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딜 계획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남쪽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국경 사이에는 아르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구릉지대로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계곡 사이사이를 지나갑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 대다수는 이 지형에서는 대규모 전차부대가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소규모 부대가 통과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므로 그 사이 프랑스군이 얼마든지 병력을 재배치해 막아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예비군 부대만 얇게 배치해뒀습니다. 이 판단이 훗날 프랑스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허점이 됩니다. 전쟁은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부 전선에서는 몇 달 동안 이렇다 할 전투 없이 대치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짜 전쟁이라 불렀습니다. 그 사이 독일 지휘부 안에서는 프랑스를 공격할 새로운 계획이 뜨거운 논쟁 끝에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독일군의 최초 계획이 지금 우리가 아는 아르덴 돌파와는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처음 하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썼던 것과 비슷하게 벨기에 북부를 통해 곧장 밀고 들어가는 다소 전통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1월 이 계획이 담긴 서류를 실은 독일 항공기 한 대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벨기에 영내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서류 일부는 미처 소각되지 못한 채 벨기에군 손에 넘어갔고 이는 곧 프랑스와 영국에도 전달됐습니다. 자신들의 작전 계획이 새어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일 지휘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결국 기존 계획을 폐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작전을 이해하려면 몇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독일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애초에 벨기에 북부로 정면 돌파하는 전통적인 계획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계획 유출 사고 이후로는 새로운 대안에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에리 폰 만슈타인 장군입니다. 그는 당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참모장교였지만 벨기에로 정면 돌파하는 대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르덴 숲을 주공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담한 구상을 이미 몇 달 전부터 끈질기게 상부에 제안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묵살당했고 심지어 이 주장 때문에 한직으로 좌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 유출 사고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해진 시점에 그는 히틀러에게 직접 자신의 구상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되고 결국 이 계획이 채택됩니다. 이 계획을 실전에서 이끈 인물은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입니다. 그는 전차부대를 하나로 모아 빠르게 돌파하는 기갑전 이론의 선구자로 이미 여러 저수를 통해 전차는 포병에 흩어져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아르덴을 통과해 진격하는 선봉, 기갑부대를 직접 지휘하게 되면서 이론이 실전에서 그대로 증명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기갑부대들을 총괄하는 상급 지휘관으로는 게르트 폰 룬트슈테트 원수가 있었는데
그는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만슈타인의 계획에 힘을 실어준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프랑스 쪽에는 총사령관 모리스 가물랭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지휘관으로 평가받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한 대응은 느렸습니다. 그는 아르덴을 통한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병력 대부분을 벨기에 북부 방면에 집중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는 전차 성능 자체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샤르베원이나 소미와 같은 프랑스 전차는 장갑과 화력에서 독일 전차를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전차들을 포병부대 곳곳에 소규모로 흩어 배치해서 방어와 지원, 역할을 맡기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독일처럼 전차를 하나로 모아 집중적으로 돌파에 쓰는 발상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도구를 가지고도 쓰는 방법이 달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3세는 중립을 지키려 했으며 프랑스, 영국과의 사전 군사 협력을 주저했는데 이 때문에 정작 전쟁이 터졌을 때 연합군의 대응은 더욱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이 막 총리로 취임해 전쟁을 이끌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독일 기갑부대 안에는 훗날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유명해지는 에르빈 로멜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때 제7기갑사단을 이끌며 상부의 지시보다 앞서서까지 과감하게 진격을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유명해졌고 그가 이끄는 부대는 통신조차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유령사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은 마침내 서부전선에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날 독일군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먼저 북쪽에서는 독일군 일부가 네덜란드와 벨기에 북부로 요란하게 진격했습니다. 낙하산 부대가 벨기에의 주요 요새를 기습 점령하는 등 눈에 띄는 작전이 잇따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 지휘부는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딜 계획에 따라 주력 부대 대부분을 서둘러 북쪽 벨기에 영토 안으로 진군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이 노린 미끼였습니다. 연합군의 정예 병력을 스스로 북쪽으로 끌어내어 정작 프랑스 본토와 이어지는 후방을 텅 비우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진짜 주력, 그러니까 구데리안이 이끄는 대규모 기갑부대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아르덴 숲으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에 전차와 트럭이 끝없이 줄지어 이동했습니다. 이 행렬은 한때 길이가 수십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길게 들어섰지만 프랑스군의 정찰은 이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부 정찰 보고가 올라오더라도 이미 벨기에 북부 상황에 정신이 팔린 지휘부는 이를 우선순위 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르덴을 통과한 독일 기갑부대의 다음 목표는 웨즈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프랑스 본토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고 스당이라는 도시 인근에서 이를 건너야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 지점 방어를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예비군 부대에 맡겨뒀는데 이는 애초에 이 방면으로 대규모 공격이 오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패치였습니다. 1940년 5월 13일 독일군은 급강화 폭격기인 슈투카를 동원해 집중적인 공습을 퍼부으며 웨즈강 도하를 감행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내며 수직에 가깝게 내리꽂히는 슈투카의 폭격은 실제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방어를 맡은 프랑스 예비군 부대는 이런 집중 공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 지휘 체계마저 흔들리며 곳곳에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부대는 실제 전투보다 폭격의 공포 자체 때문에 전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전차부대는 강을 건너자마자 멈추지 않고 곧바로 서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프랑스 지휘부에 전달됐을 때조차 많은 장교들은 처음에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병력을 재편성해서 반격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독일 기갑부대는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서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속도는 당시 어떤 군대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이었고 프랑스 지휘부의 대응은 매번 며칠씩 뒤처졌습니다. 독일 기갑부대는 웨즈강을 넘은 뒤 곧장 영불의 협쪽으로 방향을 잡고 질주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앞서 벨기에 북부까지 진군해 있던 프랑스와 영국의 주력 부대는 자신들의 후방과 본국으로 이어지는 보급선이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독일군이 아르덴을 뚫고 서쪽 해안까지 도달하면서 북쪽에 있던 연합군 대부대 전체가 거대한 포위망 안에 갇혀버린 셈이었습니다. 포위된 영국군과 일부 프랑스군은 결국 덴케르크 해안까지 밀려났습니다. 이곳에서 영국은 군함뿐 아니라 어선과 유람선까지 총동원의 병력을 실어 날랐고 이 극적인 철수 작전을 통해 무려 33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영국 본토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대포와 전차 같은 중장비 대부분을 프랑스 해안에 그대로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덴케르크 철수 이후 독일군은 방향을 돌려 프랑스 본토 깊숙이까지 진격했습니다. 파리는 곧 무방비 도시로 선언되며 별다른 전투 없이 독일군에 넘어갔고 프랑스는 개전 6주 만인 1940년 6월 결국 항복을 선언하며 독일과 휴전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프랑스 영토는 독일이 직접 점령하는 지역과
독일에 협력하는 새로운 정부가 다스리는 남부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쟁 이전까지 유럽 최강으로 평가받던 프랑스 육군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무너진 것은 당시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출기불에 공기불비,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나가 대비 없는 곳을 친다는 뜻입니다. 아르덴 돌파는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전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벨기에 북부를 주된 공격로로 예상했고 그 예상에 맞춰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독일군은 바로 이 예상을 역이용해서 다들 지나갈 수 없다고 믿었던 아르덴을 주공으로 삼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이 계획도 처음에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가 우연한 사고로 뒤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손자병법에는 병세는 물과 같아서 정해진 형세가 없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유연하게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독일 지휘부는 계획 유출이라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더 대담한 대안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치명적인 한 수가 됐습니다. 결국 아르덴 돌파 작전은 상대방이 스스로 세운 예상과 상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허점을 파고든 사례이자 계획이 어그러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꾼 사례로 지금까지도 자주 언급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전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